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한번 해봤는데 일단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원래 40분 하고 조금 쉬었다가 40분 더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번 주에 한 1시간 35분 정도 했다면 이번에는 한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정도로만 일단 구성을 해서 저희가 한 8시 한 15분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했었던 거는 딥 뉴럴 네트워크, 이제 심층 신경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한다고 해보면 AI라고 한다면 저는 대부분이 예측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뭐라고 생각해라고 했을 때 이제 AI가 그림을 생성하는 것도 이렇게 그리는 게 정말 강아지 같구나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업무를 뭐 요약을 해줘 이런 거면 그거에 맞춰서 또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AI는 예측인데,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이 있다고 해보면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한 거죠. 이 경계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강아지구나, 이것보다 아래에 있으면 고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계를 그려주면서 예측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의 직선만 필요하지만 여러 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직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을 그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다양한 직선을 그리고 싶다, 이게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이제 직선을 그럼 어떻게 그리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이 가중치들을 좀 우리가 직선을 잘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가중치들을 알기 위해서 역전파 이론을 쓴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앞으로 계산을 하면서 이제 이런 가중치 값들을 보정해주면서 이 직선을 좀 이상적으로 찾아 나간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역전파 이론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갔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작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물론 다양한 업적이 있겠지만 가장 큰 업적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게 이 역전파 이론을 설계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AI를 하셨지만 노벨 물리학상에 이렇게 수상을 하셨고, 이 역전파 이론에 대해서 제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수식을 좀 많이 건너뛴 게 있는데 좀 수식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번 방학 때 이제 공부했던 내용인데, 사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좀 난잡하지만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걸 보면 일단 여기서 이제 수식을 보면 첫 번째 줄이 직선이에요. wx 플러스 b라고 보여지는 직선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 z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에 렐류 z라고 하는데, 이 렐류라고 하는 거는
활성화 함수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선형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장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선형이라는 이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그걸 A라고 해보면 이제 그 A를 이제 그 다음 층에 또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은 첫 번째 줄처럼 WA 플러스 B 이렇게 두 번째 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거를 이제 토우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 할당을 해주고 이제 그것을 예측한 값으로 넣어주겠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레이어로 구성을 한 건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X에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가 있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Y로 출력이 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줄 J 이 줄은 저희가 그때 알아봤던 이 최적화를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실을 최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측한 값 y에서 실제 값에 예측한 값을 빼고 이것을 제곱한 것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코스트 펑션이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을 거예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트 펑션, 이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울기는 dw분의 dj일 거예요. 물론 이제 d가 아니라 편미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너무 멀어요. 우리는 이 j라는 거를 w에 의해서 미분을 하고 싶은 건데 여기 식을 보시면 여기에 w가 안 나와요. 위에 세 번째 줄도 w가 여기 나오죠. 그러면 이 w2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보정이 쉽겠죠. 근데 우리가 w1에 의해서 w1을 최적의 값으로 보정을 해주고 싶다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네 가지 층으로 이렇게 수식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이 J를 W로 미분해 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온 게 역전파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 결국에 dw분의 dj를 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체인 룰을 적용을 한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w분의 dj를 dz분의 dj 곱하기 dw분의 dz로 하면 이게 이제 없어지니까 아예 똑같은 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dw분의 dj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dz분의 dj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dz분의 dj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체인 룰을 이용하면 da분의 dj 곱하기 dz분의 da라는 식으로 또 체인 룰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쪼갠 다음에 그럼 이제 da분의 dj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이것도 체인 룰을 적용합니다. 그럼 da분의 dj는 또 이런 식으로 체인 룰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d토분의 dj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토분의 dj는 구하기가 되게 쉬웠거든요. 저희 첫 번째 이제 나왔던 이 식을 보면 그냥 이거를 미분을 해주면 어차피 j와 토로 구성된 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분을 해주는 건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분을 계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되게 다양한 변수가 있었잖아요. 토우라는 변수도 있었고 A, W, B, 토우, A, Z 그리고 X 이런 변수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토우와 J에 대한 식으로 구성을 해서 미분을 해주는 식으로 역전파 이론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괜찮나요? 네.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갈 부분은 일단 먼저 오버피팅이라는 것과 언더피팅 이런 레귤러레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이제 딥러닝뿐만 아니라 AI 전반에 좀에 대한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딥러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을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일반화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제가 이제 AI를 좀 만들어 보는 입장에서도 이 과적합이라고 말이 되는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제 중 하나예요.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좀 이쁜 직선 또는 이쁜 곡선을 그려가지고 이 모델의 현재 데이터에 맞는 좀 그런 이상적인 직선을 그리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2차 함수로 찍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 분포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2차 함수를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거를 1차 직선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절대 불가능해요. 이 분포를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2차 곡선을 그려서 모델을 표현해야 되는데 1차 직선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언더피팅이라는 문제는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와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개수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의 포인트가 있으면 보통 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고 두 개의 포인트가 있으면 2차 함수로 그려야 하고 약간 이런 식인데 이렇게 2차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를 1차 함수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걸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성을 좀 표현을 못 한다는 거죠. 반대로 오버피팅이라는 문제는 이 2차 함수로 그려야 되는데 너무 복잡성이 큰 거예요, 모델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직관으로 봤을 때는 2차 함수를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라고 그리는 게 맞지만 이 모델이 정말 유연하게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모델이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이 그려져요. 왜냐하면 편차를 아예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맞추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도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을 한번 봐보면 먼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트레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돌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테스트를 해봐서 이게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평가를 해요. 근데 이 테스트는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트레인에 넣어버리면 그 테스트에 맞춰서 모델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는 무조건 마지막에 성능을 확인할 때만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트레인에 이제 데이터셋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차함수를 그렸다면 테스트 데이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정확도가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델은 이런 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더피팅도 아니고 오버피팅도 아니고 그 사이에 일반화를 해서 모델을 잘 주입을 시켜보고 싶다라는 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언더피팅의 특징으로는 데이터가 아무리 더 많아진다고 해도 모델이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반대로 오버피팅에 대한 문제는 데이터를 더 많이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완전히 2차 함수를 표현하기에 더 많이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성능이 개선되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서 언더피팅에 대한 문제는 잘 발생을 안 해요. 왜냐하면 뉴스나 신문기사 같은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를 엄청 많이 구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돈을 엄청 많이 쏟아부으니까 얘가 표현할 수 있는 100차 함수, 200차 함수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을 해놓는데, 그만큼의 이제 데이터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규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모델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맞춰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improve generalization을 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많이 나와지는 게 이제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드롭아웃은 뭐냐면 이 뉴런 중에 몇 개를 까먹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뉴런의 드롭아웃을 50%로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뉴런의 50%에서 아예 출력을 0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한 뉴런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드롭아웃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언제 트레인할 때는 이 뉴런들에만 의존을 해서 출력을 할 거고, 어느 출력에서는 이 뉴런들을 의존해 가지고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을 몇 개를 까먹게 한다면 데이터셋이 우리가 훈련할 때마다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점에 과적합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요지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장점은 모델의 용량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단일 경로로 학습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과적합 되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리 스타핑이라는 방법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 테스팅을 한번 돌려보고 트레이닝도 이제 같이 돌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제 훈련을 할 때 이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에 대한 분포를 이제 이 로스 펑션에 대한 이 로스 값을
계속 추적을 하면 어차피 트레이닝에 대한 로스 값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테스트 분포도 처음에는 줄어들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트레이닝 이제 로스는 점점 줄어드는데 테스트 로스는 작아지다가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일반화라는 것 자체는 모델이 이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해보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잘 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잘 작동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에서 잘 하는 게 목적인데 이 테스트에서는 데이터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트레이닝에서 얘가 일반적으로 일반화가 되지 않고 과적합을 했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물론 이게 테스트랑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은 있겠지만 얘가 테스트 이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에 완전히 넣어버리면 오차가 점점 과적합이 될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로스는 어느 시점을 지나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딱 이쪽에 스탑을 해가지고 과적합을 막겠다 라는 겁니다. 그게 얼리 스타핑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화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드롭아웃하고 얼리 스타핑이지만 원래 진짜 많이 쓰이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L1하고 L2라는 식인데 이게 지도학습을 할 때나 아니면 비지도학습을 할 때나 이럴 때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이 L1하고 L2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L1이라고 한다면 L1은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L2는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트 펑션 J세타를 U 프라임을 기존의 J세타 플러스 알파의 배율 이제 얼세타 라는 걸 이제 적용을 해주면서 일반화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새로운 일반화 함수를 새로운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해주는데 이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닝 레이트고 그 다음에 얼세타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함수거든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는 건데 이게 뭐냐면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0J세타를 최소화하더라도 이게 0이 아니면 새로운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면 이 전반적인 오차가 작기 때문에 이게 작은 값을 유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적합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오차에는 더 큰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훨씬 더 큰 오차를 보이기 때문에
오차의 제곱만큼을, 이게 y는 x 제곱이니까 오차의 제곱만큼을 추가를 해주면서 보정을 해주겠다 라는 방식입니다만,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파라미터로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보면 그 학습을 많이 시킬수록 더 이 오차 값이,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 낮아지는 추세를 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정규화를 많이 해주지는 않아요. 이거 여담입니다. 그래서 이 드롭아웃하고 얼리 스타핑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얘가 과적합에 빠지지 않고 일반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딥 시퀀스 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all-n-n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DN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배웠던 거고, 그리고 all-n-n이라는 게 있고 CNN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더 모델이 많겠지만 이게 가장 주류가 되는 모델인데, 저희가 저번 주에 DNN을 했고 이번 주에는 all-n-n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전파 이론이 딥러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지목을 받는 부류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LLM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소개가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배울 때는 all-n-n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한 2017년, 2016년까지는 정말 주류가 되는 모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 인식이나 이런 분야에 굉장히 좋은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쓰이다가 요즘은 그 이후에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all-n는 잘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all-n는요, 순차적인 데이터를 좀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예시를 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화면에서 딱 이 흰색 공이 하나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공이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딱 이 화면만 보고 이 공이 어디로 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작위성인 예측을 하겠죠. 네,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공이 이렇게 이제 지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다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왼쪽에서 왔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서는 뭐 딱 이 사진을 보여주고 아, 이게 개야 고양이야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전의 정보를 기억하고 그걸 바탕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all-n-n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디오 같은 것들을 이제 텍스트로 바꾸는 것을 한번 본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좀 구간 토막을 내가지고 이 일련의 정보를 바탕으로
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예측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오디오를 분석하는데 이 모델이 쓰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문장을 봤을 때 딱 한 단어로만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와 그리고 그 단어와의 연관 관계나 아니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 예측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주가 예측, 그리고 이런 모션 비디오, 의료 신호, 생물학적 시퀀스에 쓰이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모델이 나오는데 이 왼쪽이 지금까지 봤던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도예요. 그래서 X를 X 값을 넣으면 이제 안에 이 딥 뉴럴 네트워크로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의 예측 값을 이제 나타낸다면 우리가 이런 all-n-n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인풋을 넣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밑에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어떤 문장을 받고 얘가 지금 기쁜지 아니면 슬픈지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것도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문장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다양하게 인풋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many to one 하나의 결론을 내야 되는 것도 이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은 다음에 얘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작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 경우 같은 거는 이제 one to many라고도 이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many to many인데 이게 번역에서 좀 쓰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양한 단어들을 받고 그것을 이제 또 그 국가의 언어에 맞게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many to many로 이제 그 번역 작업을 할 때에도 이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거는 이 하나의 이제 뉴럴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다 합치고 그다음에 활성화 함수도 넣어가지고 하나의 직선으로 그린다라는 게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W1, X1 플러스 W2, W2, X2 플러스 이제 점점점 하면서 WM, XM이라는 어떤 선형의 직선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이런 식으로 딥러닝처럼 이제 되게 복잡하게 이제 구성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도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이 이미지 같은 거를 뭐 구분할로 자른다고 하고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고양이일 확률, 이게 뭐 호랑이일 확률 이런 것들이 다 출력이 돼서 뭐 이게 0.9가 나온다, 뭐 이게 0.1이 나온다. 아 이러면 얘는 고양이일 것 같아 라고 출력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 하나의 좀 뭉탱이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응축을 해가지고 나중에도 많이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차적인 거를 어떻게 이제 구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 하나의 좀 이 네모 박스로 원래 구성을 했다면 일단 이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x0와 x1에 따라서 y0와 y1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나눌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한다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전 시간 단계의 입력을 무시하거든요. 완전히 독립적인 형태의 세 가지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그냥 나누어질 뿐이잖아요. 그래서 H0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넣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H0라고 한다면 시간 정보를 넣어주고 거기에 이전 계산의 기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x0와 y0가 이제 x0를 통해서 y0를 이제 출력을 해준 이 상태를 h0라는 식을 통해 가지고 오른쪽에 그 상황을 좀 넘겨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했던 절차를 기억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력뿐만 아니라 과거 이제 메모리도 기억할 수 있는 이 관계를 공식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식을 보시면 이 새로운 y 햇은 fxt, yt-1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x 값과 그리고 h 값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y 값을 또 줄여낼 수가 있다라는 게 요지예요. 그랬을 때 이 왼쪽의 그림처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기 관계를 이루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리커렌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시계열적인 데이터가 현실 세계에는 되게 많거든요. 이 연속적인 그런 데이터의 흐름 같은 것들을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매출 흐름 이런 것도 다 시계열 데이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 같은 것도 다 데이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흐름 같은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RNN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정보를 전달하는 HT와 저번에 지난 주차에 언급이 되었던 딥 뉴럴 네트워크, 이 두 가지의 뭔가 합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HT와 이런 계산들은 매 단계마다 당연히 계산이 될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이제 코드를 이제 말해주는 건데, 먼저 이제 왼쪽 이제 이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뭐 히든 레이어는 몇 개로 구성을 할 건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문장을 이제 구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모 박스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면서 HT라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 줄지에 대한 정보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 값을 출력을 해요. 그래서 코드도 먼저 이 xt, 우리가 이 x로 어떤 것을 넣어줄지를 먼저 코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반복에 대한 것을 코딩을 해주고, 이 y 어떻게 출력을 할지에 대한 것을 코딩을 해줌으로써 이것을 코드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요지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xt라는 인풋을 넣어줘야 될 거예요. 이 xt라는 인풋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식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한글말로 풀어 썼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y 이쪽은
이전 상태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ht-1이라는 값을 통해 가지고 이전 상태를 불러오지만 그거에 대한 가중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가중치 이렇게 yt와 ht로 구성된 이전 상태를 불러오는 값하고 그 다음에 wtx라고 이제 현재 입력 값과 그거에 맞는 가중치 값에 대한 곱으로 표현이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탄젠트 h라고 하는 이건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이라고 하는 건데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시그모이드 펑션하고 그 다음에 렐류 펑션처럼 이건 그냥 비선형을 좀 드러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전 상태 값 곱하기 가중치 그거에 맞는 가중치 그리고 현재의 입력 값 곱하기 그거에 맞는 가중치 거기에 비선형성을 조금 도입을 해줘가지고 ACT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ACT를 구성을 해준 다음에 그렇게 이제 재규적으로 순차적으로 똑같은 반복을 계속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웃풋을 계산을 할 때에도 이 적당한 가중치와 이전의 ACT를 곱함으로써 출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요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그럼 이걸 다 계산을 해주고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해주고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해주면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단계에서도 다 출력값을 받아내가지고 계산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중치라는 게 W라는 값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네모 박스 안을 계산하는 과정도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가 담겨있기 때문에 다 하나의 커넥션마다 다 W 값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넘겨줄 때도 W 값이 필요하고 그걸 출력할 때도 W 값이 새롭게 필요하고 이런 게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W가 많을 것이고 그럼 이제 이것을 또 이제 적당한 값으로 좀 최적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번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하고 이 로스 펑션을 가장 최소화하는 값으로 W 값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각 단계마다의 로스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고 그 로스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로스 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워드 패스라고 해요. 저희가 지금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역전파 이론은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불리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DNN 때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가중치도 다 무작위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포워드 패스라고 불리고 그리고 이제 역전파 이론에서 우리가 가중치를 적당한 값으로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는 제가 수식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뒤에서부터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역전파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W 값이 어떤 것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위 값으로 초기화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냥 그 무작위인 값을 맞춰가지고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가장 큰 이제 로스 펑션, 로스 값을 뽑아낸다 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포워드 패스라고 불리는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인풋을 받고 하나의 아웃풋을 출력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하나의 인풋을 받고 여러 아웃풋을 출력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개의 인풋을 받고 여러 개의 아웃풋을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이 모델이 사용이 되고,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나 아니면 다음 문자가 뭐가 올까에 대해서 예측하는 데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문장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This morning I took my cat for a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 마지막으로 올 단어를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것도 순차적으로 이 문장을 이해한 다음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RNN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워크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하고 싶은 건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 AI 모델은 단어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캣이라고 해도 캣이 뭔지 몰라요. 그게 컴퓨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deep이라는 값을 인풋에 넣어준다고, 이거를 이제 완전히 deep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한 다음에 러닝이라고 출력을 해준다고 하면 그건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문장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단어를 벡터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숫자로 표현을 하던 아니면 벡터로 표현을 하던 행렬로 표현을 하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떠한 숫자로 변환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기를 해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모델이 또 숫자로 출력을 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단어로 변환을 함으로써 모델이 이 마지막으로 올 단어를 예측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임베딩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단 먼저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단어들을 다 모아야 돼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영어 단어를 다 모아가지고 일단 다 모아야 되고요. 1번 단계로.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그 각각의 단어를 인덱스를 시켜줘야 돼요. 인덱스라고 하는 건 이제 숫자화를 해주는 건데, A라고 하는 걸 1번으로 해주고 캣이라고 하는 걸 2번으로 해주고, 그리고 뭐 워크라고 하는 걸 N으로 해주고, 다 모든 단어에 대해서 다 숫자로 바꿔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숫자로 표현을 해줘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원핫 임베딩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건 뭐냐면 컴퓨터는 어차피 0하고 1로만 이제 표기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0하고 1로 이제 이 숫자들을 다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벡터를 서로 곱해줘야 하는데, 선형대수학을 배우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벡터 곱을 하기 위해서는 이 행렬의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벡터가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D, E, F 이런 식으로 컴마는 지울게요. 문제지네. 네, A, B, C라는 벡터는 곱하기 위해서는 D, E, F. 그러니까 이게 1 곱하기 3의 크기를 가진 벡터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3 곱하기 1의 행렬인데, 이거를 곱하기 위해서는 이 1 곱하기 3의 뒤에랑 3 곱하기 1의 앞이 숫자가 같아야 벡터 곱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크기가 계속 달라진다면 얘가 연산을 잘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벡터의 크기를 하나로 이제 픽스를 해주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0 또는 1로 숫자를 다 할당을 시켜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핫 인코딩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0 또는 1, 컴퓨터가 이해하는 0 또는 1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 고정된 공간을 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단어를 어떠한 숫자가 할당된 벡터로 모든 것을 다 나타낸 다음에 저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결과값을 내보내는 게 요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AI는 이전의 그런 단어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있는 단어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I 모델에 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문장의 길이가 짧든 문장의 길이가 길든지 상관없이 좋은 값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변적인 그런 문장의 크기에 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단어까지 잘 기억을 해야 해요. long-term dependencies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단어를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계산을 할 때 앞에 있던지 뒤에 있던지 이런 단어들을 다 골고루 기억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순서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한국말도 보시면 뭐 A가 B한테 선물을 줬다를 이 단어의 순서만 바꿔줘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학습을 시켜준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의 어떠한 이제 종속성을 처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추가를 해줌으로써 새로운 어떤 역전파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건데 사실 역전파 이론에 대해서는 깊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기는 포워드 패스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X를 통해서 Y를 출력하지만 백프로파게이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진행을 하면서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랬을 때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스 값을 다 합쳐줘가지고 뒤에서부터 앞으로까지 다 하나씩 앞으로 가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좀 여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RNN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는 나름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 RNN이라는 게 많이 안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딥러닝에 대한 좀 하나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보면 맨 뒤에서부터 하나씩 앞으로 가면서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히든 레이어가 되게 여러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하나씩 보면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건 잘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W 값은 잘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처음에 있는 W 값을 굉장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고, 지금도 한계로 지목을 받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RNN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뒤에 있는 글자는 되게 잘 이해를 하는데 앞에 있는 글자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장거리 의존성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얘가 문장을 이해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병렬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동시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계산해가지고 H1을 받아야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산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좀 문제를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좀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다양한 이제 휴식 시간에 복도 쉬는 시간처럼 휴식 시간에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여러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다른 분야인 사람들이고, 근데 다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나 이제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RNN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좀 표현을 하기가 좀 되게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러면 이걸 연구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입니다. 이런 새로운 모델을 이 구글 연구진들이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일이 있겠지만, 그거는 현재 가장 최신 모델이고 거의 AI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는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현재 뭐 엔비디아나 이런 GPU가 굉장히 뜨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 병렬 처리로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산을 해요. 첫 번째 단어든 두 번째 단어든 세 번째 단어든 한꺼번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장거리 의존성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을 기억을 잃지 않고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골고루 기억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냈지만, 구글은 혁신의 놀이터라는 별명이 있지만 굉장히 관료주의적이었던 거죠. 현재 그런 돈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게 미스였고, 그거를 이제 빠르게 오픈 AI 사람들이 이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엄청 대단한 것 같다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나오게 된 게 챗 GPT입니다. 그래서 RNN은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NN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가중치 행렬을 엄청 많이 곱해야 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훈련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1보다 큰 값이에요. 그러면 다른 가중치들도 다 1보다 큰 값이면
가중치 계산을 우리가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1보다 큰 거를 계속 곱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울기 값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이 불완전해져요. 그래서 학습이 어려운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반대로 가중치를 1보다 작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1보다 작은 걸 계속 곱해주니까 엄청 0으로 거의 수렴을 할 거예요. 0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겨줄 때 거의 0과 비슷한 값을 반환을 해주니까 거의 전달해주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전의 정보를 까먹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곱을 계속 곱해주는 굉장히 반복적이고 매우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1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그것도 안 되고 1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앞에 있는,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앞에 있는 것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까먹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RNN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것 중에 이제 하나로 해결책이 나온 게 복잡성이라는 게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복잡성을 추가해주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겨줄 때 너무 0이랑 비슷하면 이게 거의 넘겨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넘겨줄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LSTM이라고 하는 롱 쇼트 텀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조금만 넘겨줄지 아니면 많이 넘겨줄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좀 그런 함수를 추가를 해가지고 너무 까먹지 않게, 또는 너무 기울기 값이 너무 폭등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좀 보조해주는 그런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요약을 해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거는 오버피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버피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 편차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과적합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그 트레이닝의 그 데이터에 너무 맞춰버린 거죠. 근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트레이닝 다음 단계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 분포에서는 낮은 성능을 보여요. 그거는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반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일반화를 위해서 우리가 드롭아웃이라고 몇 개를 랜덤으로 까먹게 해가지고 항상 새로운 데이터를 좀 제공받을 수 있게, 어떤 하나의 특정한 데이터에 너무 과적합되지 않게 보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얼리 스타핑이라고 해서 너무 테스트 이 로스가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미리 끊어가지고 과적합이 되기 전에 좀 모델을 트레이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식의 얼리 스타핑이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새로운 모델인 RN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RNN이라고 하는 거는 순차적인 정보를 좀 반환을
분석을 하고 반환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딥 뉴럴 네트워크에 좀 이전 단계를 좀 반환을 해주는, 이전 단계의 상태를 반환해주는 새로운 HT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정보를 넘겨줌으로써 이 순차적인 것을 좀 다 반영을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기적 성격을 띠고 이제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현대에서는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정말 파격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꿨고, 그래서 보통은 트랜스포머라는 걸 많이 쓰고 RLN은 많이 쓰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를 좀 좋은 값으로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로스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기울기 값을 통해 가지고 보정을 해줬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RLN도 마찬가지로 각 단계에서 로스 펑션을 다 구축을 해가지고 로스 값을 합쳐서 그것을 이제 역전파 이론처럼 한 단계씩 앞으로 가면서 보정을 해주는 작업을 했으나, 이게 W 값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습이 굉장히 잘 학습을 시키는 게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음 주에는 좀 또 오늘 했었던 RNN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요약을 하고 RNN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적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방향으로 다음 주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